슈바이처. 공원에서 한 다짐. 노을이 붉게 물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콜마르 시립공원에 한 소년이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온 알베르트였습니다. 알베르트는 공원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석상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석상은 알자스 출신의 이름난 해군 제독 부르아를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베르트의 눈길을 끈 것은 부르아 제독이 아니라 제독의 발밑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흑인 석상이었습니다. 너무도 슬퍼 보이는 얼굴이야. 흑인 석상은 어딘지 모르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베르트의 머릿속에 문득 며칠 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 책에는 아프리카 흑인들의 비참한 생활 모습이 자세히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인 석상이 저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걸까? 가엾은 흑인들. 알베르트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나 듣고 있지? 그때 어머니가 알베르트를 불렀습니다. 알베르트, 어두워지기 전에 그만 돌아가자꾸나. 네, 어머니. 알베르트는 어머니가 불세라 슬쩍 눈물을 훔치고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알베르트의 눈앞에는 흑인 석상의 슬픈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알베르트는 공원을 나서려다 말고 다시 동상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듯 흑인 석상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어른이 되면 반드시 도와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이 소년이 바로 뒷날 의사가 되어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밀림의 성자 알베르트 슈바이처입니다. 생각이 깊은 아이.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1875년 1월 14일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 근처에 있는 알자스 지방의 카이제르 스베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알자스 지방은 유럽에서도 땅이 기름지기로 이름난 곳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은 서로 알자스 지방을 차지하려고 걸핏하면 전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알베르트가 태어날 무렵 알자스 지방은 독일 땅이었습니다. 알베르트의 아버지 르트비 슈바이처는 마을 교회의 목사로 성품이 너그럽고 친절해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목사의 딸인 어머니 아델러 시링거 또한 신앙심이 깊고 어진 분이었습니다. 알베르트가 태어난 지 보름쯤 뒤 알베르트네 퀸스바흐라는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버지가 그곳 교회의 목사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퀸스바흐는 라인강의 한 갈래인 페이트 강가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알베르트는 퀸스바흐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880년 5살이 된 알베르트는 마을의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알베르트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음악이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재능이 남달랐던 알베르트는 피아노와 오르간을 잘 쳤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남들보다 뛰어난 점이 없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알베르트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알베르트를 불렀습니다. 알베르트, 우리 밀어내기 놀이 하자. 밀어내기 놀이? 그거 좋지? 알베르트는 가방을 벗어던지고 놀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밀어내기 놀이는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모두 그 안에 들어간 다음 다른 사람을 동그라미 밖으로 밀어내는 놀이입니다. 놀이가 시작되자 아이들은 서로 동그라미 밖으로 밀려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차츰 아이들이 하나둘씩 밀려나고 마침내는 알베르트와 게오르크만 남게 되었습니다. 게오르크는 마을 아이들 가운데 몸집이 가장 컸습니다. 와, 알베르트가 끝까지 남았네. 하지만 게오르크를 이길 수는 없을 거야. 우리들 가운데 힘도 가장 세고 몸집도 크잖아. 동그라미 밖으로 밀려난 아이들이 떠들어댔습니다.
겁쟁이 꼬마야, 일찌감치 항복하는 게 어때? 게오르크가 눈을 부릅뜨며 큰 소리쳤습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알베르트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두 아이는 밀고 당기며 힘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게오르크가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뭐야? 누구야? 얘가 이겼어. 슈바이처가 이기려고 해. 그러자 구경하던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있잖아. 얘 이름 뭐였지? 알베르트 슈바이처. 엘드르트 슈바가 이겼어. 이겼어. 얼마 뒤 게오르크는 마침내 동그라미 밖으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와! 시작. 와! 알베르트가 게오르크를 이겼어! 아이들은 모두 알베르트를 둘러싸고 함성 질렀습니다. 알베르트는 기뻐서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그러자 게오르크가 분한 듯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좋아할 것 없어. 네가 이기는 것은 당연하니까. 당연하다고? 그래, 나도 너처럼 날마다 고기를 먹으면 너 같은 건 문제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알베르트는 뒤통수를 얻어맞는 듯 멍해졌습니다. 맞아. 난 날마다 고기를 먹지만 게오르크는 고기를 먹을 기회가 별로 없을 거야. 킨스바우 마을의 아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아버지가 목사였던 알베르트는 다른 아이들보다 집안 형편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겼다고 기뻐했으니 알베르트는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벌게진 채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알베르트 어디 가니? 아이들이 소리쳤지만 알베르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알베르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나도 고기를 먹지 않을 테야.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을 거야. 그날 저녁 알베르트네 식탁 위에는 여느 때처럼 고기 음식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알베르트는 고기 음식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고기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습니다. 알베르트, 왜 고기를 먹지 않니? 그러나 알베르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기를 쑥그린 채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얘가 오늘 좀 이상하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듯 알베르트의 얼굴빛을 살폈습니다. 그제 알베르트는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굳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을래요. 저만 잘 먹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이 너무 미안해요. 그러면서 알베르트는 앞에 있는 고기 접시를 살며시 식탁 한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7살 때 슈바이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알베르트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알베르트가 8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알베르트는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갔다 오는 길에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거리에서 농부 2사람이 늙은 말 한 마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리야, 어서 가자니까. 이놈의 말이 왜 이리 버텨? 한 사람이 앞에서 고삐를 잡아 끌고 다른 사람은 뒤에서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말은 앞발을 버티며 움직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어머니 왜 저러는 거지요? 알베르트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 말은 이제 너무 늙어 쓸모가 없게 되었단다. 그래서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거란다. 네? 그럼 저 말은 죽으러 가는 거로군요? 엄마, 두상상 끌고 가는 거 뭐야? 이제 늙어서 그냥 죽이는 거야. 그게 도살장. 알베르트는 말이 너무 가엾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사람들은 어째서 이토록 잔인할까? 가엾은 동물을 실컷 부려먹고는 죽여버리다니. 그 일은 오랫동안 알베르트의 마음을 우울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알베르트, 뒷산으로 새 잡으러 가자. 친구 하인리가 알베르트를 찾아왔습니다. 어쩌지 나는 새를 잡기 싫은데. 만약 싫다고 하면 겁쟁이라고 놀리겠지? 알베르트는 난처한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빨리 나와. 내가 새총도 만들어 왔어. 하인리가 새총을 흔들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알베르트는 마지못해 하인리히를 따라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저기서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고운 소리로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저 예쁜 새들을 잡다니 너무 잔인해. 그때 하인리히가 사냥꾼처럼 몸을 낮추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알베르트, 저 나뭇가지에 앉은 새 보이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쏘는 거다. 하인리히는 익숙한 솜씨로 새총의 작은 돌멩이 하나를 쟀습니다. 그러고는 새들을 뚫어져라 노려보면서 고무줄을 팽팽히 잡아당겼습니다. 하인리히가 막 고무줄을 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땡, 땡, 땡.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알베르트의 귀에는 그 종소리가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다. 힘없는 동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순간 알베르트는 두 손을 내저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후야! 후야! 새들아 어서 도망가! 알베르트의 외침에 새들은 푸드덕거리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러자 하인리히가 새총을 내려놓으며 화를 벌컥 냈습니다. 알베르트 뭐하는 짓이니? 미안해 하인리히. 하지만 아무 죄 없는 새들을 쏘는 건 잘못이야. 알베르트는 이렇게 말하며 새총을 하인리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알베르트는 멍하니 서 있는 하인리히를 뒤로하고 산에 내려오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친구들이 겁쟁이라 비웃건 말건 약한 동물들을 괴롭히는 짓은 절대 하지 않겠어. 여기 슈바이처 형제 자매들. 여기가 슈바이처. 대학에 들어간 슈바이처는 철학, 신약, 음악 등 여러 분야의 학문을 두루 공부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다. 1885년 10살이 된 알베르트는 퀸스바흐에서 기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공업도시 밀하우젠의 김나지움에 들어갔습니다. 김나지움은 우리나라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쳐놓은 곳과 비슷한 학교입니다. 이때부터 알베르트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알베르트는 밀하우젠에 사는 작은 할아버지 댁에서 김나지움을 다녔습니다. 김나지움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능력이나 개성을 존중하기보다는 군대처럼 엄격한 규율만을 강조했습니다. 늘 자유롭게 공상하기를 좋아하는 알베르트는 이런 학교 생활이 답답하고 싫었습니다. 게다가 조용하고 아름다운 킨스바흐와는 달리 시끄럽고 번잡한 밀하우젠의 분위기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알베르트는 공부에 실증 날 때마다 그리운 고향 마을과 가족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지금쯤 아버지와 어머니는 무엇 하고 계실까? 고향이 그리울 때면 알베르트는 피아노를 치며 울적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알베르트는 점점 공부에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성적도 밑바닥에 맴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알베르트는 방학을 맞아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너라. 그동안 고생 많았지? 부모님은 알베르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알베르트는 오랜만에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에 묻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막 식사를 끝낸 뒤였습니다. 알베르트, 이제 성적표를 좀 보여주겠니?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며 상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알베르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적이 너무 나빴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알베르트는 성적표를 어머니의 손에 슬며시 건네주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알베르트는 고개를 들고 가만히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뭐야? 어떡했어? 눈물이 글썽글썽. 왜 굴성굴성해? 알베르트가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때까지 알베르트는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알베르트는 그동안 학교 분위기를 탓하며 게으름을 피운 것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더 두고 보아주세요. 다시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어요. 알베르트는 이렇게 다짐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부터 알베르트는 밤낮 없이 책과 씨름했습니다. 방학이라고 해서 쉬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얼마 뒤 알베르트는 밀하우젠으로 돌아왔습니다. 곧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담임이 된 배만 선생님은 여느 선생님과 달리 무척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배만 선생님은 알베르트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꼼꼼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알베르트는 배만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힘들 때면 알베르트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절로 힘이 솟는 듯 했습니다. 알베르트의 성적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그리하여 1893년 6월 18살이 된 알베르트는 뛰어난 성적으로 김나지움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알베르트는 스트라스부스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이 끝난 뒤 아버지가 알베르트에게 물었습니다. 알베르트, 앞으로 어떤 학문을 공부할 생각인지 말해줄 수 있겠니? 네, 아버지. 저는 한 가지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여러 가지 학문을 두루 공부하고 싶어요. 신학과 철학, 그리고 음악 공부도 하고 싶어요. 그래? 허허허, 알베르트는 욕심이 많구나. 그렇게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신학 공부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한 것이고 철학 공부는 욕심이 많은 거 나쁜 거야? 이런 욕심은 좋은 거야. 철학 공부는 삶의 진리를 깨닫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음악 공부는 삶을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서고요. 정말 훌륭한 생각이다. 아무쪼록 내 뜻이 이루어지길 빌겠다. 아버지는 대견스러운 듯 알베르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곧 알베르트의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베르트는 지칠 줄 모르는 탐구용으로 학문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번 책을 붙들면 알베르트는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잠든 늦은 밤에도 알베르트의 방에는 불이 꺼질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난 1899년 마침내 알베르트는 24살의 나이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신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알베르트는 음악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알베르트는 특히 파이프 오르간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인류 음악가가 뺨치는 훌륭한 연주 솜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기 슈바이처 아내, 헬레네. 못생겼다. 못생겼어? 흑인을 위해 살리라. 1902년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모교인 스트라부스 대학의 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겨우 27살의 젊은 나이로 대학 교수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슈바이처를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슈바이처는 정말 대단해. 27살밖에 안 된 사람이 박사학위를 2개나 땄다고. 게다가 대학 교수까지 되었으니 어디 그뿐인가. 파이프 오르간 연주 솜씨도 인류 음악가 못지않다네. 슈바이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나 정작 슈바이처 자신은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을 이루었다. 그런데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할까? 슈바이처는 무언가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나 아는데 사람을 도와주는 거. 맞아. 그러던 어느 날 나 죽어. 슈바이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뀌어 놓은 일이 생겼습니다. 1904년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온 슈바이처는 책상 위에 초록색 책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파리 선교회에서 보내온 선교활동 보고서였습니다. 슈바이처는 무심코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책에는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의 생활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질병을 치료해줄 의사가 필요하다. 그 순간 슈바이처는 어린 시절 공원에서 보았던 흑인 석상의 슬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는 흑인들을 돕겠다고 다짐했었지. 슈바이처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 흑인들을 치료해주자.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슈바이처의 가슴은 새로운 의지로 불타올랐습니다. 1905년 10월 슈바이처는 30살의 나이로 스트라스부르 대학에
의학부에 신입생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더 야, 30살에 다시 또 의학 했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박사학위가 둘씩이나 있는 대학 교수가 다시 의학을 공부하겠다고? 그것도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라니 혹시 정신이 돈 건 아니야?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슈바이처는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흑인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어 그들을 도우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슈바이처에게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오전에는 대학 교수로서 신학을 강의하고 오후에는 학생 신분으로 의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늦게까지 의학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슈바이처는 몹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부모님과 친구들의 반대였습니다. 얘야, 아프리카 흑인들의 문제는 네가 나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제발 마음을 돌리거라. 자네처럼 유능한 사람이 안정된 교수 생활을 팽개치고 아프리카로 가겠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러나 슈바이처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슈바이처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트라스부스 대학 학장의 딸인 헬레네였습니다. 성 빌헬름 교회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서로 관심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부터 무척 가까워졌습니다. 고통받는 흑인들을 돕겠다는 당신의 뜻은 정말 훌륭해요. 저도 당신과 함께 아프리카로 가겠어요. 헬레네는 슈바이처의 일을 돕기 위해 간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힘들 때마다 서로 격려하며 고귀한 꿈을 키워갔습니다. 의학 공부를 시작한 지 6년째 되던 1911년 슈바이처는 마침내 의사 자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헬레네는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당신의 꿈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어요. 고맙소 헬레네.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요. 두 사람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생각하며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낯선 땅 아프리카. 1912년 6월 슈바이처와 헬레네는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키스바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두 사람은 아프리카로 떠날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의료기구들을 사들이고 열대 밀림에 필요한 물건들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지을 돈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슈바이처는 자선 연주회를 열어 돈을 모으는 한편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무엇보다도 병원과 의사가 필요하다네. 좀 도와주게. 친구들은 슈바이처의 뜻을 이해하고 선뜻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스트라스부르 대학의 교수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돈을 모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바흐 협회라는 음악 단체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연주하라며 피아노를 한 대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슈바이처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아프리카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1913년 3월 26일 슈바이처 부부는 아프리카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적도 바라 아래에 있는 가봉의 랑바렌의 지역이었습니다. 슈바이처 부부를 태운 배는 3주 가까이 항해한 끝에 아프리카의 오고강 어귀에 닿았습니다. 마침내 아프리카 땅을 밟은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일생을 바칠 아프리카 땅이요. 슈바이처는 아내 헬레네를 바라보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다시 배를 갈아타고 오고 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강가에는 울창한 밀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숲속에 이따금 이름 모를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해 4월 16일 드디어 슈바이처 부부는 길고 긴 여행 끝에 목적지인 랑바렌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이 둥 해보시. 둥둥둥둥.
오강가가 왔다. 오강가가 왔다. 오강가는 이곳말로 요술쟁이라는 뜻입니다. 이곳 사람들의 눈에는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요술쟁이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슈바이처 부부는 선교사들이 사는 전도소 임시 숙소를 정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슈바이처는 밖을 내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쩌지? 아직 진료소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환자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슈바이처는 급한 대로 나무 그늘 밑에 자리를 잡고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어디 진료소로 쓸만한 장소가 없을까? 주위를 둘러보던 슈바이처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쓰다 버린 닭장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옳지, 저 닭장을 고쳐서 진료소로 쓰자. 이튿날 슈바이처는 헬레나와 함께 닭장을 청소했습니다. 구석구석 남아있는 닭똥 자국을 말끔히 닦아내고 구멍이 뚫린 지붕은 야자나무 잎으로 덮었습니다. 읽고 손질을 끝내자 제법 진료소다운 방이 되었습니다. 슈바이처는 몇 달 동안 이 닭장 진료소에서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슈바이처는 전도소 근처 강가에 병원 건물을 지었습니다. 비록 나무판자로 벽을 세우고 함석으로 지붕을 인 초라한 건물이었지만 슈바이처는 그것만으로도 무척 흐뭇했습니다. 날마다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흑인들의 질병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동안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두 가지 질병이 겹친 환자도 많았고 무당의 엉덩이 치료를 받아 오히려 병세가 더 나빠진 치료? 엉터리 치료. 엉덩이 치료. 잘못 읽었다. 엉터리. 엉덩이 치료? 엉덩이. 응. 엉덩이. 엉덩이 탐정이야? 무당의 엉터리 진료를 받아 오히려 병세가 더 나빠진 환자도 있었습니다. 슈바이처는 그런 환자들을 치료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곳을 찾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모두 죽고 말았을 것이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곳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배를 움켜쥔 채 허겁지겁 병원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대굴대굴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배야, 저 좀 살려주세요. 자, 실감나게 시작. 아이고 배야, 저 좀 살려주세요. 슈바이처는 젊은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자네는 어제 피부병 때문에 왔던 젊은이 아닌가? 네, 그런데 선생님 주신 약을 먹었더니 이렇게 배가, 아이고! 뭐라고? 이 사람아, 그 약은 먹는 약이 아니라 바르는 약이야. 슈바이처는 서둘러 젊은이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슈바이처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돌아갈 때마다 주의를 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약은 상처에 바르는 약입니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수술한 자리가 완전히 아물기 전에는 절대로 강물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으면서도 슈바이처는 결코 흑인들의 무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좀 더 일찍 아프리카로 오지 못한 자신을 원망할 따름이었습니다. 슈바이처는 하루 일이 끝나면 피아노를 치며 저녁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피아노 열심히 쳐야 되겠지. 피아노를 연주할 때면 고향을 떠난 외로움도 하루 일을 마치고 난 피곤함도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쟁 포로가 되라. 어느덧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온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슈바이처는 랑바렌의 흑인들과 흠뻑 정이 들었습니다. 흑인들도 슈바이처를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1914년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곧 유럽 여러 나라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난데없이 프랑스 군인들이 병원으로 슈바이처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프랑스의 적군인 독일의 국민이므로 우리의 포로가 되었어. 앞으로는 병원 밖으로 나가거나 환자들을 치료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어쩌란 말이오? 슈바이처는 프랑스 군인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잔말 말고 명령을 따르시오. 그날부터 프랑스 군인들이 병원 앞을 지켰습니다. 문 닫고, 문 닫고, 방문 닫고. 군인들은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모두 되돌려 보냈습니다. 병원에 왔다가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슈바이처는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흑인이 슈바이처에게 물었습니다. 백인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백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입니까? 슈바이처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 저 순박한 흑인들의 눈에는 우리 백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로 보이겠구나. 슈바이처는 스스로 문명인이라 뻐기면서도 야만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백인들이 원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너무 커진 탓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양심과 도덕이 사라져가는 오늘날의 문명은 인류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 슈바이처는 잘못된 물질 문명을 비판하는 문명 철학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슈바이처는 이 책에서 전쟁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잘못된 문명의 탓이다 라고 썼습니다. 얼마 뒤 프랑스 군인들은 슈바이처에게 다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는 머나먼 아프리카에까지 번져왔습니다. 전쟁으로 유럽에서 들여오던 의약품들과 생활용품들이 끊기고 만 것입니다. 그 바람에 슈바이처는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1917년 9월 어느 날 프랑스 군인들은 슈바이처에게 느닷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독일인 포로 수용소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의 환자들은 누가 돌보란 말이오? 슈바이처는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촛불이를 들이대고 협박하는 군인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슈바이처 부부는 할 수 없이 짐을 꾸리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흑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은인이요. 데려가지 마시오. 흑인들은 군인들을 에워싸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흑인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대며 윽박질렀습니다. 방해하면 쏘겠다. 물러나라. 슈바이처는 깜짝 놀라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저는 전쟁이 끝나는 대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슈바이처의 말을 듣고 흑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길을 내주었습니다. 슈바이처 부부는 아프리카를 떠나 프랑스에 있는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비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 지내는 포로 수용소에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감옥이야? 응, 감옥. 왜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그 슈바이처 프랑스 사람이잖아. 그 독일이 지금 전쟁을 일으켰거든. 그래갖고 프랑스 사람들 다 수용소에 가뒀어. 의사는 어디에 있든 병든 사람을 돌보아야 한다. 슈바이처는 포로 수용소에서도 환자들을 열심히 치료해 주었습니다. 물론 수용소 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허락을 얻어내어 환자들을 치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었던 당국에서는 슈바이처의 진로 활동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슈바이처에게 따로 진료실을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슈바이처가 수용소 마당을 거닐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다가와 슈바이처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저 슈바이처 선생님이시죠? 저는 목수일을 하는 보르케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 아내가 선생님의 도움으로 병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선생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이야. 보르케로는 신고를 쓰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랑바렌의 근처의 한 포로 수용소에 독일 사람 몇 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슈바이처는 그들을 위해 약을 몇 가지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심한 위장병에 걸린 채 그곳에 갇혀있던 보르케로의 아내가 그 약을 먹고 병을 치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보르케로는 책상을 만들어 슈바이처에게 가져왔습니다.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슈바이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사람이 슈바이처를 찾아와 고마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슈바이처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아온 흑인들의 형제. 1918년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비참한 패배로 막을 내렸습니다. 슈바이처 부부는 1년간의 포로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키스바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알자스 지방은 프랑스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진 독일이 알자스 지방을 프랑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 바람에 슈바이처의 국적도 독일에서 프랑스로 바뀌었습니다. 그 무렵 슈바이처는 포로 수용소 생활로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슈바이처는 쇠약해진 몸을 추스르며 랑바레네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1919년 1월 슈바이처에게 매우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딸 레네가 태어난 것입니다. 슈바이처 부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여보, 우리 레나와 함께 반드시 랑바레네로 돌아갑시다. 두 사람은 세근 잠을 자는 레나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랑바레네의 흑인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슈바이처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랑바렌에 다시 병원을 세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슈바이처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연주회를 열어 돈을 모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 내 연주 솜씨는 녹슬지 않았을 거야. 슈바이처는 곧 유럽 여러 나라를 돌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연주회를 열 때마다 슈바이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주회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부디 훌륭한 연주가 아니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회는 가는 곳마다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연주여행을 다니는 틈틈이 아프리카의 생활을 회상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글들을 모아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라는 책으로 냈습니다. 이 책은 곧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슈바이처의 뜻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구실을 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눈부신 활동을 한 끝에 슈바이처는 제법 큰 돈을 모았습니다. 슈바이처는 곧 아프리카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아내 헬레네는 건강이 몹시 나빠져 있었습니다. 슈바이처는 할 수 없이 혼자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가겠소. 당신은 나중에 건강을 되찾거든 오도록 하구려. 1924년 4월 49살이 된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의 랑바레네로 돌아왔습니다. 전쟁 포로가 되어 아프리카를 떠난 지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병원 건물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탓에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슈바이처는 그 병원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슈바이처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에서 환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슈바이처는 몇 달 동안 오전에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오후에는 목수일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슈바이처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틈틈이 새 병원을 지을 장소를 찾아보았습니다. 얼마 뒤 슈바이처는 오고강 상류 쪽에서 병원을 짓기에 적당한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그 무렵 슈바이처의 힘을 북돋아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유럽에서 2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슈바이처를 돕겠다며 랑바레네로 찾아온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그들에게 환자를 맡기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병원을 짓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1927년 1월 드디어 크고 번듯한 병원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기둥은 튼튼한 나무로 세웠고 지붕은 함석을 2겹으로 씌워 실내를 시원하게 했습니다. 환자를 200명이나 입원시킬 수 있는 병실도 마련했습니다. 이제야 환자들이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 슈바이처는 새로 지은 병원 건물을 바라보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슈바이처는 병원 옆에 자그마한 농장도 만들었습니다. 입원한 환자들이 먹을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망고나무, 파파이아 나무, 바나나 나무 등 온갖 바나나 좋아하잖아. 망고나무. 온갖 나무들이 늘어선 이 농장 때문에 병원은 마치 아름다운 가수원 같았습니다. 새로 지은 병원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에는 아픈 동물의 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무슨 건물입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으며 슈바이처는 흐뭇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명은 무엇이든 소중한 것입니다.
이 건물은 다치거나 병든 동물들을 치료하기 위해 지은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이 동물병원에서 수많은 동물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미를 잃은 새끼 동물들을 데려다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펠리컨도 있었습니다. 이 펠리컨은 슈바이처가 어디를 가든지 절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을 보며 꽉꽉 짖어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펠리컨은 슈바이처의 펠리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꽥꽥꽥 시작. 꽥꽥꽥 펠리컨이 짖어대는 소리에 병원이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펠리컨이 짖어대는 걸 보니 환자가 왔나 보군. 슈바이처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병원 마당으로 나가보았습니다. 환자 한 사람이 들것에 실린 채 병원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선생님. 제 뱃속에 몰래 못된 벌레가 들어갔나 봐요. 아파 죽겠어요. 그 환자는 몹시 아픈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슈바이처는 환자를 서둘러 병실에 옮긴 다음 배를 여기저기 만져보았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요. 그 못된 벌레를 잡아줄 테니까. 슈바이처는 환자를 안심시킨 뒤 곧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슈바이처. 얼마 뒤 환자가 깨어나자 슈바이처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아주 잘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배가 몹시 아팠던 것은 벌레 때문이 아니라 맹장이라는 곳이 골마서 아팠던 거예요. 그러자 환자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슈바이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하느님이에요. 슈바이처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당신들의 형제이지요. 슈바이처의 말에 환자는 활짝 웃었습니다. 흑인들은 이처럼 고귀한 슈바이처의 사랑과 봉사정신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흑인들은 슈바이처를 밀림의 성자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랑바렌의 병원은 나날이 발전해 갔습니다. 그리하여 1929년에는 의사가 4명에 간호사가 1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실도 더 늘어 한꺼번에 300명의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해 헬레네와 레나가 랑바레네로 왔습니다. 그러나 헬레네는 여전히 건강이 좋지 못해 얼마 뒤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 슈바이처는 한 해 걸러 유럽과 아프리카를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병실을 늘려갔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슈바이처는 이제 70살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흑인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열정은 도무지 식을 줄은 몰랐습니다. 1950년 슈바이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따로 세워야겠어. 그 무렵 랑바렌의 병원을 찾아오는 나병 환자는 해마다 수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치려면 환자들을 오랫동안 따로 떼어놓고 치료해야만 했습니다. 슈바이처는 차근차근 나병 환자를 위한 병원을 지을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1952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77살의 노인이 된 슈바이처는 새로운 병원 설계도를 앞에 놓고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조수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노벨평화상을 선생님께 드리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뭐? 내가 노벨상을? 슈바이처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노벨상이 뭐야? 노벨상. 이제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 이렇게 분야가 있거든. 각 분야에서 최고의 업적을 남긴 사람한테 주는 상이야. 슈바이처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창밖을 내다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침 잘 되었군. 병원을 지을 돈이 모자랐는데 상금을 받아 보태면 되겠어. 이듬해 11월 슈바이처는 온 인류의 찬사 속에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는 상금으로 받은 돈을 모두 나병 환자를 위한 병원을 짓는 데 썼습니다. 1956년 드디어 현대식 시설을 갖춘 병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나병 환자들의 살갗에 맺힌 고름을 손수 닦아주며 정성껏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일을 마친 슈바이처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밀림의 아버지 슈바이처 선생님, 언제나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네. 슈바이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나병에 걸린 어린아이들이 마당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 뭉툭해진 손을 흔드는 아이도 있었고
반쯤 돌아간 입으로 노래를 부르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슈바이처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빙글빙글. 눈물이 팍 나는 거 있잖아. 응. 그렇게 나를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이리 들어와서 놀다 가지 않겠니? 그러나 아이들은 노래를 마치자마자 부끄러운 듯 종종 걸음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질 날은 언제쯤일까? 슈바이처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저 가엾은 아이들을 위해 일하리라. 그러나 식을 줄 모르는 열정으로 그토록 많은 일을 한 슈바이처에게도 죽음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1965년 9월 4일 슈바이처는 제2의 고향 랑바레네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때 슈바이처의 나이 90살이었습니다. 40살이 뭐야? 70살. 아, 90살이 정말. 60, 70, 70, 60, 70, 80, 90살이네. 그날 랑바레네는 진짜 어렵다.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 그는 가고 없었지만 그가 남긴 거룩한 정신은 꺼지지 않는 불빛이 되어 지금도 온 인류의 마음을 밝게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90살까지 사셨네, 보니까. 오늘 좋은 날이야. 우리 저번에 있는 책장 그냥 다 팔아버리자. 엄마 오늘 죽은 날이야?